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집 살 수 있는 건가요? 반전 전망 나왔다. 집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인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집을 또 언제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축구하는 후배도 지난주에 저한테 집에 관한, 부동산 관한 질문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안 하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최근 상황이 어떻는지 저도 공부할 겸 해서 드디어 집 살 수 있는 건가요? 반전 전망 나왔다. 요 기사가 있어가지고 요 기사랑 최근에 정부의 정책이 또 몇 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지 그 얘기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K 콘텐츠 8년 족쇄 중국 한알령 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오늘 엔터를 비롯해서 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요 부분도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보인다. 화학주 부활 날개짓. 최근에 화학주들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 화학도 그러고 보니까 ETF, 퇴직연금 ETF에다가 화학을 한번 넣어볼만 한 것 같은데, 차트만 보면 사고 싶은데 워낙 화학이 그동안에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거에 대한 부분, 특히나 종전이 되면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지금 러시아 원유를 중국이 헐값에 사서 그걸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게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신문기사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화학주가 부활 날개짓이라고 하는데 정말 부활할 수 있는지, 네, 그거 보고 마지막으로는 10년물 국채 금리 15년 내 최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또 기준금리 인상 속도 낼 듯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또 하나의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사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드디어 집 살 수 있는 건가요? 반전 전망 나왔다. 소비자들이 1년 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11개월 만에 넘어섰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오른다라고 전망을 했었나 봅니다. 전체적인 소비 심리는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비상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고,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99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요. 지난해 3월, 작년입니다. 작년 3월 95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지수는 집값 하락을 예상한 소비자가 상승을 예상한 소비자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5달 연속으로 하락을 했군요. 작년 9월에 119까지 갔었군요. 장기 평균이 107인데 이 107보다 지금 8포인트나 낮다고 합니다. 99니까요. 그죠? 최근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집값이 당분간 오르기 어렵다고 본 소비자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혜영 하는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고요.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5.2로 1월보다 4.0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여파로 코로나 때인 2020년 3월 마이너스 18.3포인트 이후 최대인 12.3포인트 하락한 뒤 지난 1월 3포인트 반등했고 2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에 100.7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쳤고 여전히 장기 평균 100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이 지수는 소비자 동향 지수 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에 대한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이고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 평균인 2003년에서 2024년까지의 22년치다 그죠? 와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서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 경기 전망이 8포인트 올랐고 생활 형편 전망은 93, 현재 경기 판단은 55로 각각 4포인트씩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 지출 전망은 3포인트, 가계 수입 전망은 1포인트 올랐고 현재 생활 형편은 1월과 같았다. 이 팀장은 미국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정치적 상황도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1년 후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금리 수준 전망지수는 99로 집계됐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의 영향으로 1월보다 2포인트 올랐고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농산물과 신선식품의 물가 상승폭 축소,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 기대 등으로 물가 전망이 내림세를 나타냈고 3년 후와 5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6%로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가 지난 6일에서 13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11개월 만에 아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해서 이게 하락하고 오를 것으로 그동안에 전망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뭐 그거는 아닌데 그죠? 네. 그게 이제 집값이 그런데 왜 여기서 드디어 집 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적어 놓은 게 보통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깔사 밑에다가 깔아 놓는다. 매수 주문을 깔아 놓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깔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깔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시장가로 사는 버릇을 길러셔야 되고 한 번에 물론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나눠서 사는 게 좋은데 우리가 100만 원의 주식을 산다라고 해도 처음에 한 20만 원 정도는 시장가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항상 지피지기로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그거 오를 줄 알았는데 밑에 걸어놨다가 결국 안 사지고 올라갔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고 확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못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의 심리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100만 원 중에 20만 원 정도를 먼저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자 매수를 했어요. 했는데 더 떨어졌다. 다시 그러면 잘한 거죠. 20만 원밖에 안 샀으니까 떨어질 때 계속 또 사고 그때 살 때도 3%나 떨어졌네 하면
그 밑에다가 거는 게 아니라 또 시장가로 또 20만 원. 요렇게 하면 분할 매수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올라갔을 때가 문제잖아요. 올라갔을 때가 항상 문제인데, 자 20만 원 샀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샀잖아요. 안 사고 밑에 걸어놨다가 10,000원인데 이게 1,500원 가버렸어. 근데 나는 9,800원, 9,500원에 살려고 밑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손 놓아 버리게 됩니다. 에이, 그냥 10,000원에라도 살 걸 하면서 1,500원 갔을 때 에이 10,000원에라도 살 걸 하면서 또 10,000원이나 11,100원에 걸어 놓다가 또 11,000원 가잖아요. 11,000원 이상 넘어가면 아예 손 놓아 버리죠. 근데 보통 주식이 이번에 뭐 조선방산 엔터 이래 보면 뭐 연초 이후로 순식간에 100% 올라 버리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사놓으면, 자 10,000원에 일단 샀어요.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잘했잖아요. 일단 나에 대한 자책부터 없어지고, 자 1,500원 되면 또 한 번 더 살 때 겁이 나지 않는 게 10,000원에 샀던 게 이미 먹었잖아요. 그래서 1,500원에 또 20만 원을 사면 그러면 요 평균 단가는 1,250원이 되죠. 하지만 시장 가격은 1,500원이에요. 여전히 위에 있으니까 마음 편해요. 그리고 거기서 1,700원, 1,800원 갔다. 그러면 이제는 내 수량이 40만 원어치의 수량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도 기분이 좋죠. 올라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00원 됐다가 11,500원 됐다가 또 살짝 밀리면 11,200원에도 또 살 수가 있어요. 또 그게 피라미딩 기법을 하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과도하게 확 지르기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데 첫 매수를 일단은 시장가로 잡아놓는 게 그게 중요한데, 요 방법을 모르시면 평생 이제 내가 저 주식 알았는데 살려고 9,800원에 걸어놨는데 체결 안 되고 올라가는 바람에 에이 완전히 손 놓아버렸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요 집 얘기하다가 좀 3,000% 빠지긴 했는데 중요한 팁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집도 지금 보면 살 수 있나요? 요 얘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 심리는 이제 밑에 깔아놓게 된다는 거죠. 깔아놓게 되는데, 집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고 보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나 이렇게 보면 결국은 첫 집을 과감하게 잘 산 사람이에요. 잘 산 사람. 첫 집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집 마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장 전망은 요 기사, 다음 기사까지 읽으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전망, 그게 또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잘 맡겨야 하겠냐마는, 요 뒤에 기사에 이제 정부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을 보고 바로 시장이 돌아서나 이런 부분은 좀 말씀 드릴 건데, 첫 집은 웬만하면 일단은 조금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첫 집은 좀 빨리 사는 게 낫습니다. 빨리. 이거 말 잘못하면 박전무가 이제 부동산이 하락이 시작하는데 저기다가 살아 한다고 뭐라 하실 수가 있죠. 그동안에 21년부터 제가 일단은 약간 부동산은 좀 쉬었다가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일부 지금 서울의 주요 요지는 또 신고가를 내고는 있습니다. 일단 뒤에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방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 부산 대전 철도 지하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들어. 요 15년 만에 이런 거 중요하죠. 과거에도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부동산이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자, 기사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네요.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예, 2010년에도 이런 조치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2010년에도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딱 사자마자 집값이 돌았느냐? 아니죠. 2012년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왜 안 좋았냐? 글로벌하게 주택시장도 보면 다 안 좋았어요. 글로벌하게. 미국도 안 좋고, 미국이 우리보다는 1년 빨리 먼저 빠졌고요. 한 1년 반 정도. 2006년 말부터 미국은 빠져가지고, 미국은 2012년도부터 바닥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2008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2014년 초까지 안 좋았습니다. 2013년 말 14년부터 올라갔으니까 2010년에 이 조치 나왔다고 해서 그때도 이제 그러면 집값 방어가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죠. 부동산은 정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그죠? 부동산 진정책 이런 거 나오고 나서도 한 2년 내내 오르죠. 그게 일단 글로벌하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글로벌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 임대 대상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데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산업단지 보상 등 대형 인프라 사업도 상반기 추진을 하고, 정부는 19일 연 민생경제 주제로 연 민생경제점검회의, 최상무 권한대행 주제로 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군요. 지방 미분양 물량입니다. 며칠 전에도 요 지방 미분양 이러다 다 죽어요 하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준공 후 미분양이 특히나 문제라고 했죠. 자, 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책을 마련한 건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하고 있어서인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가구 정도 됩니다. 2012년 말에 7만 4,835가구, 한 7만 5천 가구 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보세요. 12년 말에 74835잖아요. 이 모든 산업이 재고가 털려야 됩니다. 재고가 잔뜩 남아 있으면 그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그죠? 팔 물량이 아직까지도 잔뜩 있는데. 올해 들어서 대저건설, 신태양건설, 제1건설 등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지방건설회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고,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1월에 비해서 16만 8천 명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LH가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을 하고요. 2008년에서 2010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만 가구 중에서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입한 적이 있었네요. 그때 2008년부터였었네요.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서 든든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든든 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차해서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죠? 6년 살다가 그 가격에 나중에 가격 오르면 임대 분양받으면 되고, 6년 살다가 가격 안 오르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를 지방준공 후 미분양에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상반기에 출시하고요. CR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 회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CR 리츠 특별상담 창구를 통해서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산, 대전, 안산 등 철도 지역개발 사업을 확대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 사업이 추진이 되고, 부산진역, 부산역 구간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서 경부선 선로 부지를 통합 개발하고, 대전은 조차장 이전 부지 약 38만 제곱미터를 도심 내 신성장 거점으로 짓는다. 안산 초지역과 중앙역을 잇는 안산역 구간은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 시티로 바뀐다. 이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이 지역 경제에 꽤 타격이 좀 가거든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설사들한테 먹거리를 만들어준다. 옛날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때 대공황 겪고 난 바로 직후에 1936년에 그 케인즈의 일반 이론 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 주는 걸로 경기를 또 살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 안 되면 그냥 땅에다가 달러를 잔뜩 묻어놓고 그걸 건설사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굴착기로 땅 파고 인부들 해가지고 그 돈을 캐내는 그런 식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줘라. 네, 그런 얘기들을 비유까지 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학은 그냥 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냅둬라. 예, 이게 고전학파의 얘기였는데, 케인즈가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해놨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먹거리, 건설사들의 지금 완전히 보릿고개가 아니라 완전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을 지나고 있는 건설사들한테 이렇게 먹거리를 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지원 방안도 내놨는데,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설사에 최대 5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견 중소건설사에 8조 원을 공급을 하네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비아파트, 비주택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도 추진합니다. 그 대공황 때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후보댐이잖아요. 후보댐 이런 거. 엄청난 어마무시한 크기의 댐을 짓게 되면 또 거기에 수많은 건설사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고용을 또 창출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댐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 그 댐을 통해서 또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건설업계에서는
자, 이런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감면, DSR 완화 빠져 파격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어제 발표한 거였군요. 지방건설경기 부양책에 건설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세제, 금융 대책은 빠졌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거고요. 건설업계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고요. 그동안 건설업계는 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요구해 왔는데, 또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이런 방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한 40년 동안 이 부동산 대책을 봐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단계별로, 네, 잘못하면 또 무슨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단계별로 탁탁탁탁탁 하기 때문에 과거 DJ정권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때 요 양도세 5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아파트 사면,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이 조치까지 제가 봐도 이런 조치까지 나와야 돼요. 이 정부에서 아까 90% 미만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 했잖아요. 2008년에서 2010년에는 분양가의 70%. 그러니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분양가에 민간에서 사가기를 원하겠죠, 아마. 이 부분이 일단 빠졌다라는 부분이고, 오는 7월 도입되는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완화 요구도 빠지자 건설업계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악화하는 건설 경기를 고려해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했고요. 세제 금융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작용을 했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는 기대가 번지면 안정화하는 서울 집값을 재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지난해 말 19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인 가계부채 문제도 키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제 그냥 거의 2000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둔 4월에서 5월 구체적 적용 범위 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고,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지방 DSR 차등 적용, 지방만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고, 뭐 밑에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맨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자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제 혜택 방안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추가 세제 혜택을 꺼낸다고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 그래요? 1주택자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며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게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러면 또 확 바뀌잖아요, 그죠? 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이런 당근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쉽사리 안 움직일 거예요, 아마. 쉽사리. 이러다가 지금 정치권은 완전히 뭐 난리 상황 아닙니까, 그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정책이 나오면 좀 이거는 그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몇 년 가다가 또 확 바뀌고 뭐 이러니까 부동산은 매매 비용이 꽤 크잖아요. 매매 비용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일반과세 기준이 뭐 42%인가 45% 가까이 되거든요. 세금을. 그 정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가 거기다가 종부세에다가 그런 걸 종부세도 엄청나게 강화되다가 정권 바뀌면서 또 좀 완화됐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시장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네, 뭐든지 이 신뢰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 건설업계에서는 볼멘 소리 나왔다고 하잖아요. 볼멘 소리 이렇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대책을 미지근하게 내면 결국은 누가 죽냐면 그 영세 건설업이 다 죽는 거죠. 영세 건설업. 밑에서부터 죽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죽다 보니까 결국은 막바지에 가서 좀 뒤늦은 정책, 소 잃고 외양간 키우는 식의 정책이 나오고 나면 결국 살아남은 상위권에 있는 최상단의 건설업계가 또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과감한 정책을 아마 건설업계에서는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디어 집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약간 지방에 서울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을 사시려고 한다면 저는 한 1년 더 기다렸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오늘 단독으로 K콘텐츠 8년 족쇄 중국 한알령 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이 한알령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할 때마다 오리발이었죠. 네, 북경오리. 오리 하니까 최근에 제가 오리백숙을 좀 많이 먹었는데 오리발 내밀면서 우리 한알령 한 적 없는데 네, 항상 그런 오리발이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이러면 오는 5월께 한알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알령을 내린 지 8년 만이다. 근데 사드 보복은 하나의 명분이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중국 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 아태 합작 중심 고위 관계자는 19일 본지 기자와 만나서 다음 달 민간 문화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서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드라마, 영화, 게임, K-팝 공연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막아온 한알령을 풀겠다는 것인데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의장국을 맡는 만큼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기 나오네요. 한알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콘텐츠 유통을 금지해왔고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사실상 불허한 사례가 많습니다. 산업은행 산하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2017년 한알령 당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대 22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네, 한 이 정도 손해 충분히 났죠. 이와 관련해서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정부에다가 한알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한알령이 어딘가에 명시된 공식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K-팝 가수 등이 중국 공연을 신청하며
과거와 달리 풀어주고 결국에는 한국 콘텐츠를 다 개방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중국은 작년 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고, 최근 동계아시안게임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한국의 유화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한일령 해제까지 계획하는 건 중국의 외교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과거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 강압적으로 일관한 전랑, 늑대 전사, 전랑 외교에서 탈피해 중국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유화책을 펴는 미소 외교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달 중국 문화사절단을 파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 아태 합작중심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래요? 오는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군요. 상반기까지 한국과 완전한 문화 교류를 추진을 하는데, 한국 드라마, 게임 등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을 재개할 방침이고, 정부 차원에서 전격 문화 재개방을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문화 교류를 점차 확대해서 5월께는 전면 재개방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주요 정책을 밝히는 양회 이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양회가 3월 달에 열리죠. 중국의 한일령 해제 조짐은 이달 초에 이미 감지가 됐는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부터인데,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문화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고요.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라고 했더니, 문화 개방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도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한일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의 심의 통과율을 높이고 허가하는 공연이나 프로젝트를 늘리는 방식으로 문화 개방 폭이 점차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첨단 기술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수 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주변국가 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고,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줄이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섭하려는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등과 최근 무비자 정책과 국경 분쟁 관리,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잇따른 우호 조치로 관계 구축에 나섰다고 하고요. 현삼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중국이 한일령을 푸는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내수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한일령은 대표적인 중국의 비정상적 규제 중 하나인데, 2016년에 사드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은 한국 영화, 가요 등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들어갔고, 갑작스러운 한일령으로 대중문화와 여행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여전히 사전 심의와 수입 쿼터제 등을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 교류 채널과 통로를 철저하게 막았었습니다.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13조 위안, 한 2600조 됩니다. 2600조 시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근데 이 시장에서 한국이 배제되어 온 것이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국내 관련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한한령에 따른 국내 산업별 피해 규모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액을 연간 한 22조 원대로 추산했다. 2017년 한 해만. 특히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산업의 생산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 주석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뿐만 아니라 밑에 약간 작은 기업들까지 다 총수들을 만나고 하면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이제 기업 이렇게 때리는 거 안 하는 이유가 내수를 살리고 중국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 전체의 소비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거든요. 작년 5월에 그 리커창 총리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중국 소비가 급냉을 했다고 전해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려면 아무래도 한류만한 게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혜택을 보는 거는 저는 엔터라고 봅니다. 엔터가 제일 혜택을 본다고 보고요. 중국의 요커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올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아까 사드 배치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2016년 말에서 2017년, 18년 지나면서 중국 관광객이 확 줄었었는데 광화문의 촛불 시위를 보는 걸 시진핑이 원치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여행 가는 거, 한국에서 여행 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로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조치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중국 소비 붐의 과거에는 엄청난 중국 요커들이 2011년도에 100만 명 들어오다가 나중에 800만 명 들어왔잖아요. 16년도에. 그러면서 국내 생활용품부터 해가지고 음식료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화장품까지.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로 수혜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화학 얘기하고 마지막에 일본 기준금리 인상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1주세 26% 급등을 했습니다. LG화학, 금호석유, 대한유화까지 쫙 오르고 있죠, 지금.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수년간 부진의 늪에 빠진 화학주가 반등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가 급물살을 타자 투자 자금이 몰려서이고요. 종전 후에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재수입해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요, 그죠? 자, 반등하는 화학주 최근 주가 동향입니다. 에너지화학 ETF도 강세. ETF에는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레버리지가 있고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이 있네요. 거래소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에 롯데케미칼이 27% 정도 올랐고 롯데케미칼은 지난 1년간 50% 넘게 급락한 종목입니다. 석유화학 업황 개선 기대가 커지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난 일주일간 기관은 로켓을 152억 사들였고 LG화학, 금호석유, 효성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화학기업 주가도 같은 기간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에너지화학 지수의 레버리지는 뭐 얼마 올랐다, 16% 올랐다 는 얘기고, 코스피가 5.2%를 올랐는데 그것보다는 크게 웃도는 성과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학주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가 풀리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원가 부담 등이 국내 화학업계를 위협한 근본 원인이라며 종전으로 이 같은 악재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나프타 분해시설 NCC 가동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도 실적 개선 요인이고요. 종전 후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 NCC 가동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역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부양책인 이구환신 정책 효과도 석유화학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고, 석유화학은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중국이 세계 석유화학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전, 자동차, 휴대폰 등의 소비가 급증을 해서 이들 내장재에 들어가는 화학제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가스, 석유 생산 확대 등으로 화학기업의 원가 부담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년간 주가가 바닥을 기어서 대부분 석유화학기업 주가가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의 역사적 하단을 밑돌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화학주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방 압력은 낮은 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돌았을 때는 아까 뭐 100만 원으로 먼저 딱딱딱딱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얘기도 해드렸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약간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에 대한 공매도가 꽤 많을 거라고요. 꽤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공매도가 아니 그동안에 금지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많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 대차해놨던 물량들을 다시 상환을 했으면 다시 빌려서 때리는 게 어렵지만, 대차해놨던 물량을 계속 상환 안 하고 계속 이 주식들을 매도한 채로 끌고 왔을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안 좋아진 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가면 나중에 오버슈팅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쇼커버. 자, 아까 일본 금리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5년 내 최고, 일본 기준금리 인상 속도 이거든요. 지난 12월 달에도 한번 출렁,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리고 이번 1월 23일이었었죠. 1월 24일 날 결정이 됐었죠. 그 전에도 한번 출렁.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고요.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작년 2월 달보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일본 채권시장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1.43을 기록을 했고요. 2010년 4월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 2010년 5월에 그리스 사태가 발발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 경제 규모가 이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보다도 훨씬 못 미치거든요. 리만 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리스 전체 GDP보다 막 크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태의 발발은 시장에 큰 충격을 못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의 금리가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시장은 더 올라가죠. 네, 더 올라갑니다. 자, 19일에는 어제 10년 만기 금리가 연 1.415로 전날보다 하락했고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5년 만기 국제금리도 이날 한때 0.045% 포인트 상승한 연 1.05%에 마감하며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2008년 10월 리만 사태 터진 바로 직후였다. 그죠? 일본 장기 금리가 높아진 거는 17일 발표된 일본 경제 성장률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자 채권 금리도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고요. 일본 경제는 작년 4분기 연율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8% 성장해서 시장 예상치 1.0%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일단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경제가 좋아서. 자, 이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메시지라면서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고 했고요. 일본은행은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로 올렸죠. 현 기준금리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긴 합니다.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경기 상황이 좋은 만큼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고 17년 만이니까 뒤로 돌아가 보면 2008년이잖아요. 실제로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0.5로 올렸던 게 2007년 2월이었어요. 2007년 2월 달에 0.5까지 지금 수준으로 올려놨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근데 그 금융위기가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라기보다는 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네, 원인이었습니다.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일본은행이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할 수 있고요. 이는 엔화 추가 약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일본은행 고위 인사도 일본 경제가 중국은행 전망치에 부합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일본은행 내 매파로 분류되는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19일 미야기현에서 열린 금융경제 간담회에서 일본의 소비와 임금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제가 일본은행 전망대로 움직이며 통화긴축 정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고요. 미국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남아있는 점은 변수고 다카타 위원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고려하며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만약에 2차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상을 해보면요. 또 이 변동성이 야기가 되긴 할 겁니다. 뭐야, 0.5가 끝 아니어서 여기서 0.75로 올린다고? 그러면 이게 약간의 또 시장 충격이 되긴 될 거예요. 시장 충격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하는 엔화를 빌려서 다른 데가 투자했을 때 그 빌린 조달 코스트랑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 ROI라. 그래서 그 어디가 더 높은가 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고 글로벌하게 괜찮다. 내가 저기 투자하면 지금 40% 벌 것 같은데. 근데 일본 10년물이 1.43이니까 뭐 대출금리가 2%라고 치자고요.
2%인데 2.25가 됐어요. 아니면 2.5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면. 그래서 2008년처럼 그때 이미 집값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돈 빼야 돼. 돈 빼고 갚아야지. 엔화 빌렸던 거 다시 갚으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 좋고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 살아나고 글로벌하게 올해 상당히 경제가 나쁘지 않다면 일본의 금리 한 두 차례 더 올리는 게 큰 회색 코뿔소로 작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